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공법상 각종 조합의 비교, 우리 교재 그 5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합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이제 세 개가 나오죠.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사업조합, 그다음 주택조합 세 개인데요. 요 부분에서는요,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은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한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결국 이 세 개 공부하면은 세 문제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도시개발조합을 보시면 우리 설립 절차.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자, 이 도시개발조합 보시면요. 자, 이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요.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죠.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죠. 요때 인가 신청할 때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돼 있죠. 설립 인가권자는 역시 지정권자가 인가권자가 되고요. 자, 우리 조합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다. 이거는 예전에 시험 나왔어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누가 될 것인가. 도시개발구역 내의 이 토지 소유자거든요. 요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험 냈냐 그러면요. 이때 토지 소유자 우리가 흔히 당연조합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당연조합원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 당연조합원은 어떤 뜻이냐면요.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때 동의 요건이 충족이 돼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도시개발조합이 성립이 되고 나면은요, 그냥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토지를 빼면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일단 도시개발조합이 성립이 되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X죠. 그 다음에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그 법적 성질이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 법인이에요. 명칭은 조합이지만 법인이거든요. 근데 이 비영리 사단 법인의 특징은요. 의결권이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땅 10만 평 가진 토지 소유자도 한 평, 땅 100평 가진 토지 소유자도 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 규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법 원리상 다른 이사가 그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해야지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랬죠. 이사로 틀리게 나올 겁니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임의기간이죠. 조합원 총수 10% 이상으로 하고요. 우리 연체료 같은 것을요. 우리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은 민간인이죠. 민간인은 강제 징수 못합니다. 그래서 징수를 위탁해야 되는데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거저 위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4% 수수료, 위탁 수수료 4%를 띄워줘야 됩니다. 조합 성립 시기는 절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을 때 조합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요. 법인의 성립 시기, 즉 법인격 취득 시기는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등기가 바로 설립 등기라는 거죠. 조합은 법인, 공법상 법인이고 비영리 사단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요. 절대로 민법상 법인 그러면 안 됩니다. 민법상 법인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도시개발조합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개발조합이 민법상 법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것을 맞는 것으로 했다가 다 맞게 해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서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없죠. 자, 이 정비사업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시개발조합하고 이 정비조합은요, 좀 비교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높을 때는요, 비교한 내용을 시험에 내거든요. 자,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 군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아닌 자,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 정비사업하고자 할 때는 조합, 이 조합이 바로 정비조합이죠.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요.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할 수도 있고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죠. 설립인가권자는 시장, 점찍고, 군수. 자, 우리 정비법에서요. 자, 이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정비조합에서요. 지금 나온 것 중에 시장, 점찍고, 군수는요. 요것은 5명을 말하죠.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총 5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 시장하고 가운데 점을 찍고 군수 그랬을 때는 5명을 줄여서 시장, 점 찍고, 군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설립인가권자는 시장, 군수고요.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항상 뭐 공유가 나오면은 대표자 1명만 조합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할 때는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 낡은 아파트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투기 혐의자로 보니까. 근데 양도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양도할 때는요. 그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그래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은 왼쪽 박스에 동그라미 3번은 똑같은 게 나오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똑같은 조문 나오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통적이에요. 자,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필수기관이죠.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왼쪽에 도시개발조합에도 대의원회가 나오지만 이때는 둘 수 있다. 여기는 두어야 한다. 필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한테 승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조합 성립 시기 역시 왼쪽에 나오는 도시개발조합과 똑같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똑같습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요.
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왼쪽에 도시개발조합하고 공통적이죠. 그 다음에 조합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이제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요. 이때는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 될 수가 있죠.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랬을 때는요. 민간인들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민간인들의 의사가 정비 사업에 반영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사업조합 둘 다 법인이니까 두 개는 유사하죠. 근데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비영리, 이론적으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럽니다. 자, 주택조합은요. 이것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없는 이제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인데요. 뭐 이런 것들까지 문제 안 나오겠죠. 하여튼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두 개가 유사한 게 많아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주택조합은 원리가 다르죠. 법인이 아니다는 거죠. 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시험에 자주 나온 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만 가지고도 직장주택조합이 설립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권자 시군 구청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조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하고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등의 6개월 이상 거주. 자, 6개월 이상 거주하라는 거예요. 같은 그 지역에. 바로 이게 위장 전입을 방지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거나 또는 주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 직장주택조합, 물론 이제 지역하고 직장은 있죠. 6개월 이상 거주란 말은 안 나오죠. 무주택자 또는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입니다. 근데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요. 원칙이 이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단 최소 20인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만약에 300세대였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때는 15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30세대였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이랬을 때는요. 15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15명 이상. 그래서 15명 이상. 자, 이거 아니죠. 요거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 그러면 아까 최소 20인 이상이 이럴 때는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20명 이상. 무조건 2분의 1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라든가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인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바로 뭡니까? 같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나
법인에 근무해야 됩니다. 법인에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직장주택조합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신고로 가능하고 무주택자이어야 되죠. 이때는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는 조합은 안 됩니다. 거기에 제가 우산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걸 모르면 아주 우울해진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우리 지역주택조합에 거기 아주 무서운 해적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할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 바로 선착순이죠. 선착순에 따라서 조합원지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에 벌써 몇 번 나왔거든요. 선착순 하면은요, 몇 달 전부터 텐트 치고 사는 사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나 이런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적 깃발 나왔죠. 이것은 이제 잘 모르면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그 공동주택 소유자. 첫 번째. 이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되는 거고요. 복리시설, 예를 들면은 근린생활시설인 그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함께 리모델링 할 때는요, 그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와 공동주택 외의시설 소유자, 이게 바로 주상복합이겠죠. 주상복합. 그 주상복합일 때는요, 공동주택 소유자나 공동주택 외의시설 소유자, 뭐 상가 소유자, 아파트하고 만약에 오피스텔 같이 지었다면 오피스텔 소유자, 하여튼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 상가 소유자나 오피스텔 소유자, 이런 사람들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 여기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요, 요거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한 그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교체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변경은 원칙이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요, 조합원 변경이 금지예요. 그래서 조합원을 신규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조합원을 갖다가 또 변경시키는 거 있죠. 이거 금지입니다. 교체나 신규 가입 금지. 근데 예외적으로 조합원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그래서 300세대를 갖다가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할 때 150명 이상만 되면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50명을 추가 모집 승인 받아가지고 모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 사망 등으로 결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충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모집 승인과 충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는요, 조합원 그 변경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다. 조합원이 변경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결혼을 충원하는 경우가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조합원이 사망했다. 결혼을 메워야겠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됐다. 쉽게 말해서요, 팔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사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조합원으로 교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됐다. 300세대 짓는데 딱 150명 있었는데 한 명이 탈퇴해서 149명 됐다. 이때는 한 명을 충원해야겠죠.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됐습니다. 주택이 한 10채씩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자격 상실할 때는 이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충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돼서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이게 뭐냐면요, 300세대 짓는다 그래서 150명이 있으니까 조합이 설립됐어요. 2분의 1 이상. 근데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400세대로 늘었습니다. 그럼 이전에 200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50명은요, 일단은 결혼을 충원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공법상 조합 3개를 비교한 것이죠. 반드시 철저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한 2문제 또는 3문제를 맞추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공법의 성격, 토지 공개념, 공법상 행정구제, 공법상 행정심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우리가 조각 문제 만들 때 지문이 이렇게 짜투리처럼 막 나오는 건데 공부는 안 할 수 없는 것들 좀 모아놓은 겁니다. 자, 부동산 공법의 성격, 3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공용부담법적 성격, 공공목적을 위해서 개인이나 개인이 가지는 재산권에 부담을 주는 것을 공용부담이라고 합니다. 공용부담법적 성격을 갖고요. 그런데 이 공용부담은요, 개인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인적 공용부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부담을 주는 물적 공용부담이 있어요. 인적 공용부담, 개발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부역노역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시면 안 나오겠죠. 물적 공용부담은 공용제한, 공공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고요. 공용변환, 공용수용, 수용하는 거죠. 예. 변환은요, 재산권의 변경을 가해서 교환해 주는 것을 변환, 수용은 보상금 주고 소유권을 뺏는 거죠. 공용 제한 중에서 우리가 예전에 시험 나왔던 게 그 계획 제한이었어요. 계획을 수단으로 제한을 가하는 거죠. 이때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 제한의 사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제한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사용 제한은 사용을 제한하는 거죠. 보전 제한은 보전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거. 공물 제한은 공공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한하는 거. 개인 사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해서 공공물건으로 만들어서 제한하는 거죠. 사업 제한은요, 사업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 공용변환, 공용환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 하는 거 있죠. 공공목적을 위해서 낡은 땅을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 공용환권, 땅 위에 건물까지 바꿔주는 겁니다. 그 권리를 바꿔준다 환권 그러는데, 이게 정비사업에서 우리 관리처분 계획이 있죠. 낡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새 토지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거죠. 공용수용에 대한 일반법이 공치법이고요. 부동산 공법은 그 법적 성질이 계획법적인 성격을 가지죠. 각종 계획이 많이 나옵니다. 규제법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각종 규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가장 기본적인 규제가 행위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토지 공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이 토지 공개념, 토지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생활의 터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재화보다 더 강한 공공적인 규제를 받는데, 그렇게 규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더 강한 규제도 괜찮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나오는데, 이 토지 공개념상 제도인 것은, 자, 그러면 토지 공개념상 제도, 토지 공개념상의 제도는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토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 투기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제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8번에 공시지가 제도는요, 제가 세모 표시해놨죠. 이거는 토지 공개념상 제도로 볼 수도 있지만 안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제도는요, 우리 토지의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공시지가 제도는요, 임의로 가격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가격 교란이 생깁니다. 토지 공개념상 제도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한다. 나머지 제도는 이게 다 시행이 되면요,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예전에 3번 나왔던 것이 토지 공개념상 제도가 아닌 거. 그래서 그때 이 손실보상이 나왔었어요. 자, 손실보상은 토지 공개념상 제도가 아닙니다.
토지 공개념상의 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손실보상은 개인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피해본 사람을 구제해주는 제도죠. 정반대 제도고요. 행정쟁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토지 공개념상 제도가 아니죠. 개인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고요. 그다음 조심할 것이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이거 토지 공개념상 제도 아닙니다. 내 땅 사가라. 이것은 개인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죠.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 다음 우리 공법상 행정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언급되는데 행정구제 중에서 사전구제와 사후구제가 있는데요. 사전구제는요.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를 예방하게 주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 청취, 공청회, 주민의 입안 제한 이런 걸 통하면요. 국민들의 권리 침해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사전구제. 사후구제는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메워주는 겁니다.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권리구제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러면요. 사전구제를 선택해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사전구제는요. 안 때리는 거고요. 사후구제는요. 때린 다음에 약 발라주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사전구제가 더 좋은 거죠. 예. 그 다음 우리 벌칙 중에서 행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는데요. 자, 이게 행정형벌. 이거는 뭐 징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벌금 이런 것이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해서 처벌받으면요. 전과 기록 남습니다.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이것은 과태료 부과받아도요. 전과 기록 안 남아요. 단지 돈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이 행정형벌하고요. 형벌하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을 갖다가 좀 비교해야 됩니다. 시험에도 물론 나왔죠. 행정형벌 예를 들면은 뭐 벌금 내는 거 있죠. 벌금은 형벌이에요. 벌금 내면은 전과 1범 됩니다. 전과 기록 남아요.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내도 전과 기록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형벌. 자, 형벌에서만 나오는 게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에요. 부재리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한 번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처벌이 너무 가벼워. 벌금 50만 원 부과했는데 이거 너무 가벼운데 다시 똑같은 일로 붙잡아다가 벌금 50만 원 더 부과한다. 이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런데 행정질서벌은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했다가 또 부과할 수도 있고요. 형벌 부과하고 나서 벌금 부과하고 또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요. 공소시효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소시효.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 시효. 공소 제기는 재판에 회부하는 거죠. 재판에 회부하는 게 공소 제기인데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질서벌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질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 문제 보통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살인범이 누군지도 모르고 붙잡히지도 않았다. 누군지 알아도 붙잡히지 않았다. 한 15년간 숨어 살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붙잡히면은요. 훈방해야 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재판에 회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행정질서벌은 그렇지가 않아요. 과태료는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보통 우리 이제 벌금에 해당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벌금 또 부과받았는데 이 사람이 잠적한 겁니다. 벌금 50만 원 부과받는데 깊은 산속에 숨었습니다. 벌금에 해당되는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래가지고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난 이제 50만 원 안 내도 된다. 근데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부과받은 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거예요. 그럼 과태료는 공소시효가 없으니까요. 과태료는 내야 됩니다. 5년 지나도. 거기다가 늦게 내는 거니까 가산금까지 더 추가해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소시효는 형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에는 공소시효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니까요, 뭐 무슨 대통령이 뭐 이렇게 취임하거나 뭐 국가에 뭐 좋은 경축일이 있을 때는 정가를 말소해주는 뭐 대사면한다 그러죠. 보니까 정가 말소되는 사면 대상이 뭐 몇십만 명 막 되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정가자가 많은가 이렇게 봤더니 별거 아닙니다. 벌금 정가가 많아요. 향토예비군법 위반, 예. 훈련 안 받았다 벌금. 그러면 정가 1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태료와 이렇게 벌금의 차이가 있고요. 예전에 보니까요, 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줄 알고 사회에 나왔다가요,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이게 붙잡힌 사람도 있고요. 살인범이 한 15년 공소시효 만료 한 2, 3일 남기고 또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경기도 안산시에서요, 특수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공범은 체포가 됐는데, 자, 이 사람은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특수 강도가 공소시효 만료가 7년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 특수 강도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운전면허증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에 저기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허증 발급을 안산 경찰서에서 해주거든요. 경찰서 가서 이제 자기 주민번호 대고 이름 댔더니요. 딱 컴퓨터 조회해 보니까 아직 공소시효 만료가요 6개월이 남아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수갑을 찼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공범이 있었을 때는요. 공범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그 공범이 붙잡혀서 재판 확정된 것이 6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계산한 거하고 6개월의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사회에 다시 나와야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교보문고라든가 영풍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 가면요, 우리의 형사소송법 책을 팝니다. 법과대학 교재인데요. 맨 뒤에 보면요, 공소시효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례들이 나오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이 해당 사항 있는지 보시고 안심하고 기간 지난 다음에 나오셔야겠어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 제도는 형벌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벌금은 형벌이니까 벌금에는 공소시효 적용되고 과태료는 적용 안 된다. 이거 이미 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적인 내용들이죠. 그 다음 공포법상 행정심판을 보시면요.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고요.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 종합문제 만들 때 아주 쓰기 좋은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행정심판은 행정청한테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이 한 짓,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했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준 자는 다 행정청이니까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시군구청장한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행정심판이에요. 우리가 법과대학교에서요, 우리가 이제 행정법 총론책에 보면 맨 뒤에 행정쟁송편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쟁송의 종류는 딱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행정기관에다 권리구제 청구하는 게 행정심판, 법원에다가 권리구제 청구하는 행정소송 그러고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행정심판은 개별 법률에서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그래서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으로 불리기도 하고 심사청구, 심판청구,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같은 데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개별 법률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이때 이의신청이 바로 행정심판을 부르는 말이죠. 타인 토지 출입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합니다. 행정심판이죠.
요때 재결 결과에 불복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에다가 이의 신청합니다. 이게 재재결을 다시 하는 거, 재재결 신청이고, 그다음 법원에 대해서 행정소송직이 물론 가능합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요, 비행정청이 나옵니다. 비행정청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요, 이 비행정청한테는 행정심판 제기 못하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시행자를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저희 농지법에서는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때는 지정예고를 합니다. 이때 지정예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내 시군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저 여기까지 또 같이 보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각종 조합 비교해서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비교했고요.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유사한 것이 너무 많다. 이걸 잘 체크하시고, 주택조합은 법인은 아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요.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과는 그 원리가 좀 다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의 성격, 토지공개념, 공법상 행정구제, 공법상 행정심판, 단독 문제로 물론 나오기도 하고요. 종합 문제 만들 때 지문에 나오는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